안녕하세요. 저는 회복의 등대 대표 장호석입니다. 오늘 저는 가족 소통에 대한, 정신 건강에 대한, 가족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당신은 아파했던 만큼 행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첫 번째 책과 회복의 증거라는 두 번째 책을 쓴 작가로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8년간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고 지금은 지역사회에서 심리상담사로 일을 하면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충주에 있는 어울림센터에서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먼저 오늘 강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로는 가족에 대한 그 소통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저의 이야기를 조금 먼저 하면서 가족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첫 번째 책에서 당신은 아파했던 만큼 행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책을 쓰게 됐는데요. 저는 어린 시절에 가족 환경과 또 심리 사회적인 요인과 또 스트레스 요인들이 다 결부가 되어서 어린 시절부터 여러 관계성 속에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가족 관계에서 어릴 때부터 경험되었던 부분들이 의사소통의 부분에서 불통이 있고, 그리고 소통이 잘 되지 않고 또 나만의 생각에 갇히면서 그런 불통으로 인해서 병이 유발되었던 부분이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질병을 통해서 회복 과정을 통해서 가면서 저를 이해하고 가족을 이해하면서 소통이 되어가면서 치유가 되었던 것 같은데요. 관계 회복을 통해서 감사가 회복되고, 감사를 통해서 건강한 마음과 긍정적인 생각으로 또 제가 움직이면서 그런 부분들이 차차 좋아져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럼 가족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또 저의 질병에서 회복된 부분도 같이 나누면서 하겠습니다. 현대사회는 기계화되고 경쟁사회 구조 속에서 청년기나 학창시절부터 여러가지 스트레스와 그런 부분들로 인하고, 또 가족은 핵가족화 되면서 이웃과 단절되어서 살아가는 성 같은 존재로서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람 사이에 감정의 교류가 없고 서로 별로 따로따로 이렇게 살아가고 핵가족화 되어서 살아가는데요. 정신질환 유병률은 25%에 해당되고 4명 중 1명의 성인이 걸릴 정도로 흔한 병인데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쉬쉬하면서 또 사회가 그것에 대해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이중고를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당사자들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한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병을 알고 자신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자기 병을 회복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심각한 정신질환을 겪었습니다. 양극성 장애의 일형으로 조증과 망상, 환청을 경험했는데요. 처음에는 조현병 진단을 받고 1년 정도를 지내고 그 CPZ 빨간 약을 500ml 이상 먹으면서 정말 시체와 같은 그 병원 20대 초반을 보냈었습니다. 약부작용을 5년 이상 겪었고, 정말 아침 시간이 12시까지 못 일어나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 약의 부작용과 또 증상을 호소했었는데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가족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작은 것에 걱정인 근심이 많았고, 고지식하고 경직되고 예민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어머니가 약간 신경과민이 있으셨고 노이로제적인 부분이 있었고, 아버지는 어떻게 보면 조금 욱하는 성격에 좀 다혈질적이고 조울기지같이 뭔가를 하나를 하면 끝을 보는 그런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조합, 부모님의 갖고 있는 어떤 기질을 물려받아서 제가 두 가지 면을 다 갖고 있었는데요. 불안장애와 조울기질, 그리고 강박증 같은 부분들도 제가 제 정서에는 많았었고, 또 저는 이렇게 예민한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서도 이렇게 뭔가 감정을 느끼고 불안해하면서도 쉽게 두려움을 겪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는 빨리 돌아가셨지만 그 할머니로부터 어릴 때 좀 키움을 받았고, 아버지 어머니가 또 열심히 또 일하시는 분이셔가지고 저하고 좀 이렇게 교류가 많지는 않았었는데, 할머니하고 어린 시절을 보냈었고, 할머니가 외국에 다시 이민 가시고 나서는 부모님과의 보냈는데, 아버지는 조금 이제 기분 변화가 많으셨고, 어머니는 좀 과잉보호 하시는 경향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하고 밀착이 많이 돼서 이제 조금 제가 의존적인 아이로 성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은 것에도 예민하고, 또 어머니를 하고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또 어머니가 또 약간 강박 성향이 강하시고 좀 불안감이 또 있으시고 해서, 저도 똑같이 강박이나 불안도도 되게 영향을 받아서 저도 좀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뭘 하면 뭐 깨끗이 치워야 된다, 청소에 대한 그런 강박도 많았었고요. 그 다음에 뭐 청결에 대한 거, 그리고 뭐 문 체크하고 불 체크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염려가 되게 많았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영향을 받는 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사회가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게 가장 컸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정 환경적으로 어릴 때는 뭐 고모들도 우리 집에 와서 또 같이 또 지냈던 적도 있고 하면서 가족 간의 그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할머니, 뭐 고모네들 이렇게 하면서 부모님과의 갈등과 트러블이 있어서, 어렸을 때는 그런 가족 간의 갈등이 저의 갈등 요인이 되게 많이 돼서 우울감을 좀 느끼게 되고, 제가 잔병 치레를 많이 하면서 배도 아프고 코피도 나고 소화도 안 되고 소화 불량을 어릴 때부터 겪으면서 욕구 불만으로 인해서 계속 단 거를 찾고 이가 상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찾아오면서 가족 관계에서 조금 트러블과 그런 심리적 압박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정신질환이 가족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기질적인 요인과 환경의 스트레스도 있고 자신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질 수 있는데, 가족이 어릴 때는 이제 부모님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부모님의 갈등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컸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부모님이 일관성 있게 자녀들을 대하고 태도 가지는 부분이 중요한데, 부모님이 어떨 때는 칭찬을 했다가 또 어떨 때는 막 꾸지람을 했다가 어쩔 때는 막 몰아세웠다가 또 어쩔 때는 또 굉장히 격렬했다가 또 잔소리를 너무 많이 했다가 뭐 이런, 저희 집안은 좀 감정 표출 자체가 다른 가정보다는 조금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심리적으로 예민한 데다가 우리 형제가 누나 저 여동생인데, 다른 형제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 병이 나지 않고 잘 생활을 했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좀 문학소년 같고 좀 더 예민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서 저가 사춘기 시절부터 조금 더 예민해지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학창 시절에 또 경험되었던, 또 두 번째 사회인 학창 시절에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 학교 성적이나 시험 같은 데 너무 이제 불안도가 높았고, 그리고 시험이 치르게 되면 시험 공포증이나 또 여러 가지 그 공황장애, 공황 발작 같은 것들도 같이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성적 같은 데 스트레스를 받고, 또 그리고 공부는 곧잘 해서 제가 뭐 우등생으로 뭐 10등이나 5등 안에는 들기는 했는데, 그래도 더 아버지의 기대치가 높았고, 또 여러 가지 저도 공부를 잘하고 싶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도 되게 컸고, 또 친구 관계에서도 이렇게 잘 어울리고 싶었는데, 또 또래 집단에 어울리다 보니까 내가 뭔가 더 잘 지내고 싶은 기대치가 높았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마음을 되게 졸이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쉽게 스트레스에 취약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민하면서도 좀 소심하기도 하고, 또 자기에 또 집중되어 있으면서도 양심이 또 곧고해서 융통성이 많이 없었던 청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세계 안에 갇혀 있다 그럴까요? 그리고 또 가족들한테는 또 굉장히 예의 바르고
또 이렇게 조용한 그런 아이로 또 성장을 했는데, 실제 학교 생활에서는 좀 유별나고 별난 조금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이게 좀 매치가 안 되면서 부모님 눈치도 많이 보고 또 친구들 관계에서도 조금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학교 폭력을 경험해서 어떤 아이랑 싸움을 하게 되면서 집단으로 이렇게 폭력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다음 학교 선생님한테 수업 시간에 뭐를 먹다가 걸려가지고 뺨을 한 15대 가까이 맞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상처들과 그런 여러 가지 가정 환경 속에서 경험되었던 그런 경험들이 믹서가 되면서 18살 때부터 대인공포증이 찾아오고, 또 친구들 앞에 쓰면서 여러 가지 불안장애 같이 대인공포증이 또 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고, 애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지 않을까, 수군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나를 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계속 사로잡히면서 여러 가지 갈등을 많이 경험했는데요. 사람들을 많이 의식하는 가운데 또 남을 의식하면서 제가 저 자신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성장하지 못하고, 또 가족들의 기대치에 또 부응하지 못하는 걸로 스스로 좌절하고,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는 우중에 이제 우울증으로 조금 유발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일련된 사건과 제 기질적인 취약성으로 인해서 우울증이 찾아오면서 이제 공부가 안 되고 성적이 뚝뚝 떨어지면서 학교에서 이제 적응하기 힘든 상황으로 되면서 근근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긴 했는데, 이렇게 감정의 기복이 커지면서 슬픈 감정과 소외된 감정들이 찾아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수면이 정말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 계속 부정적으로 맴돌고, 과거에 상처받았던 거, 부모님부터 꾸중받았던 거, 또 친구들하고 갈등이 있었던 생각들이 계속 맴돌면서 수면 박탈과 불안정성, 충동성, 들뜬 기분 같이 이렇게 그렇게 기분이 또 비약되는 또 부분도 생기면서 점점 불안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살에 이제 도로공사에서 대학을 떨어지고 이제 도로공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상사가 너무 욕을 하면서 저한테 일을 시키는 거예요. 처음에는 참다가 나중에는 제가 그 스트레스를 참지 못하고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사하고 싸우면서 정신이 반쯤 나가면서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된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발병을 하면서 조현증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집안에 있는 뭐 집기를 부시고 가족들하고 트러블이 나면서 119가 출동하고, 그리고 병원에 강제 입원되면서 그때 이제 20살에 이제 첫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번의 재활과 2년간의 병원 생활을 통해서 굉장히 어려운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병원에서 평생 살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가족들이 나를 버리지 않을까, 그리고 가족들이 나를 포기해서 병원에서 평생 못 나오게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공포도 있었고,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잘 자각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차 그 안에서도 그 병원 안에도 하나의 사회였고, 거기서 이제 교육 같은 것들을 받아가면서 내가 병이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도 하게 되면서 이제 병원 생활을 하고, 또 한 달 만에 나왔는데 안정이 안 된 상태에서 나와서 다시 집안을 박살을 내고 또 갈등을 겪으면서 다시 이제 또 재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병원을 한 또 5개월, 6개월 더 있게 되면서, 그리고 2번째 퇴원을 했는데, 나와가지고는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스트레스 속에 있었는데, 가족들이 그 당시로도 어떻게 할 줄은 모르고, 가족들이 저한테 전전긍긍하면서 도리어 저를 겁내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또 걱정하면서도 불안해하는 가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로 부모님이 너무나 놀라운 그런 상황과 또 사건을 경험하다 보니까 너무나 놀라셨기 때문에 가족들도 안정이 필요했었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는데, 그 당시로는 1994년도 시대여서 정신보건법이 생기기 전이었고 가족협회도 아이도 생기기 전이다 보니까 도움을 받지 못했는데, 제가 이제 3번째 입원을 하게 된 게 거의 1살
지나가지고 이제 또 한 번 더 입원을 하게 되면서 세 번째 입원, 마지막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제가 논스톱으로 병원 3개를 옮기면서 1년 3개월을 입원을 했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또 다른 병원, 또 서울까지 이사를 오면서 이렇게 또 병원을 옮겨가면서 이렇게 입원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에 퇴원할 때 저에게 맞는 약을 찾고 진단명을 양극성 정동장애로 받으면서 조울증으로 받으면서 맞는 약을 좀 찾아가면서 심리치료를, 정신치료를 같이 받게 됐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차차 안정이 되어 가면서 자리를 잡고, 또 저의 그런 치료가 그때부터 시작됐고, 그 당시로는 가족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가족협회에 가서 도움을 받으면서 과거에 불안에 떨며 저를 걱정했던 부분이 아니라 저를 조금씩 이제 지지해주는 방법이 뭐고, 또 아들이 원하는 것을 조금 배려해주고 공감해주는 쪽으로, 그전에는 저희 부모님께서 뭔가 지시하거나 명령하는 게 아버지의 어떤, 군대에서 아버지가 인생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말투를 많이 썼고, 이렇게 아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뭐 시키는 걸 하게끔 이렇게 하셨는데, 가족협회에 가셔서 또 아버지 어머니가 교육을 받고 나시고 나서는 조금 이렇게 저를 이렇게 좀 자율적으로 조금 지켜봐주고, 좀 제가 어떤 저희만의 시간을 좀 허락해 주시면서 좀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삶에 조금 편안함이 느껴졌고, 또 아버지와의 갈등이 또 심했기 때문에 또 아버지를 미워하는 마음도 그 당시로는 되게 컸고, 아버지한테 눌려가지고 또 아버지의 기대치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힘들었던 부분들로 인해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컸었는데, 그 당시 아버지가 지방에 내려가셔서 일을 하시는 부분도 있어서 좀 신체적 거리가 멀어지니까 아무래도 감정 표출이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 요인이 좀 줄어들었고요. 어머니하고는 너무나 또 지나치게 밀착되어 있고 과잉보호적으로 되어 있어서 또 그것이 힘들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차차 어머니하고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키우고, 처음에는 어머니도 여러 가지 실수를 많이 하셨죠.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 그리고 너 그렇게 하려면 무인도 가서 너 혼자 살아라. 그리고 너하고는 도저히 살지 못하겠다.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많이 쏟아내셨는데, 이제 가족 교육을 받고 어떻게 보니까, 아들에 대해서 또 이제 불쌍히 여기는 생각도 들고, 또 본인이, 제가 힘들어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좀 병에 대해서도 배우면서, 이렇게 막 푸념하기보다는, 아들아, 네가 얼마나 힘들겠니? 오늘도 수고했다, 고생했다 하면서 칭찬을 하고, 공감을 하고 도닥거리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을 바꾸시고 행동을 하시니까 저도 조금 마음의 스트레스가 좀 풀리고, 또 스트레스 받는 게 없어서 어머니와 싸우는 횟수도 좀 줄어들었습니다. 또 형제들도 가족 교육을 조금씩 받았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저의 관점에서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혼자야. 나는 뭐 인정받지 못해. 또 사람들이 수군수군데, 이렇게 염려하고 그런 걱정하는 부분들이 피해 의식이 또 심해져서 피해망상이 되고, 또 이제 과대 사고가 커져서 과대망상이 되고, 이런 양쪽 날개의 그런 망상 환청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약물 치료를 잘 받으면서 좀 감소 해로를 했었고, 또 저를 학대하는 습관들이나 자학하는 습관들이 되게 많았었는데요.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저는 이제 뭐 누나가 사주는 저 책, 자기 조학이라는 책이랑, 또 정신분열병을 극복하는 법, 그 당시로는 조현병자 정신분열병이었기 때문에 그런 책들을 계속 보게 되면서 스스로 공부를 하고, 또 국립서울정신